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발생한 후보 암살 미수 사건에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10분간의 총격 상황을 먼저 이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오후 6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상징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단에 오릅니다. 연설이 6분 정도 이어지며 불법 입국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I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트럼프가 오른쪽 귀를 잡고 연단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총격 사태임을 인지한 참석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트럼프는 총격을 받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며 건재를 과시하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총격 2분이 채 안 돼 트럼프가 탄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가며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총격 사건 과정에서 트럼프 인근에 있던 참석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응급처치를 받은 트럼프가 피격 반나절 만에 뉴저지에 도착해 부축 없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펜실베이니아 출신 20세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총격을 대통령 후보 암살 시도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남성은 유세장에서 150m 떨어진 건물 지붕에서 트럼프를 저격했는데 이정민 기자가 총격범의 범행을 재구성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유세장인 버틀러 농장은 총격 당시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총격범은 트럼프가 연설한 연단에서 약 150m 떨어진 한 사무용 건물 지붕 위에서 조준 사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경호 범위 밖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We noticed the guy crawling, bear crawling up the roof of the building beside us. We're pointing at the guy crawling up the roof. And he had a gun, right? He had a rifle. A rifle. We could clearly see him with a rifle. 총격범은 유세장에서 90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20세 백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원으로 투표 등록이 돼 있고 3년 전 민주당 후보 지지단체에도 기부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이번 총격을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What we're calling an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our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Haven't identified motive, although our investigators are working tirelessly to attempt to identify what that motive was. 뉴욕타임스는 현장에서 AR-15 반자동 소총이 회수됐다고 보도했는데 군용 총기인 M16을 개량한 AR-15는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 주로 사용된 무기입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미국 유권자들도 놀라고 민주당, 공화당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정치 테러를 규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격 소식에 주말 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o unite this country. 이후 백악관은 바이든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트럼프와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권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Nobody. No political figure should have to worry about their life being in danger. So scary. I mean, already our democracy feels like it's on a precipice. 남편이 테러를 당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국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폭력을 멈추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바마, 클린턴, 부시 등 전직 대통령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과 영국, 이스라엘 등 각국 정상들 역시 테러를 규탄하며 트럼프의 쾌유를 기원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끔찍한 정치 폭력의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인들은 미국인과 함께한다고 위로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대선 후보와 대통령을 향한 테러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6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 피격을 당한 케네디 후보의 비극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대 미국 현직 대통령 가운데 4명이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미국 정치판을 흔들었던 암살 테러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1968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로버트 F. 케네디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경선 승리 자축 연설 뒤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5년 전엔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목과 등, 머리에 총탄을 맞아 암살됐는데 미국 정치 명문가의 비극으로 회자됩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dead. 197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지 월러스 엘레바마 주지사는 연설 직후 정신질환자의 총격에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The police arrested a suspect right away. 가장 최근인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정신질환자가 쏜 총탄에 가슴을 맞아 수술 끝에 살아났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는 모두 15번으로 현직 대통령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 코로나 사태 브리핑 도중 백악관 인근에서 울린 총성에 집무실로 피신했습니다. There was a shooting outside of the White House and seems to be very well under control. But there was an actual shooting and somebody's been taken to the hospital. 43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총격 테러에 미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앞둔 미 대선판이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오와 분열의 정치가 낳은 결과라며 정치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아서 일단 다행입니다. 이 정치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재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 나약함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본인은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총격 사건에서 물론 경미한 부상, 일부 관통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쳐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관통했다고 그러면 귀가 찢어졌을 거거든요. 거의 M16 총알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이면서 일종의 퍼포먼스 효과. 그 와중에서도 매우 강인한,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거는 현장, 물론 이제 지금 한 4개월 남았거든요.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큰 성과가 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감이 있던 세력들이 갑자기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공화당 내에서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던 세력들이 결집하는 데는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고 또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등극하는 거죠. 대선 주자로 공식 이제 선언식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봐야죠. 그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주목을 불끈 짓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맨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지층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쇼맨십이라면 정말로 초인이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멘탈이 아주 강한 거죠. 보통 저 정도면 거의 이제 그 인의 장막으로 쏘여서 머리도 안 보이고 그냥 숨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굳이 경호원들한테 가만히 기다리라. 나 신발 제대로 신고 그다음에 기다리라 하면서 자기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기다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 스틸컷들이 여러 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만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고령화 모습,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인한 피 흘면서도 성조기 아래서 주먹 쥐는 모습 같은 게 이게 대비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큰 효과고 어쨌든 간에 강인한
강인한 어떤 정신력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예. 어쨌든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호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한 가지가 근데 이 총격범이 나이가 어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청년으로 보이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공화당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왜냐하면 제가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말씀드린 게 예. 첫째 민주당원인 공화당원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총기 소유자, 총기 애호가들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총기 소지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거든요. 편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공화당원인 총기 소지자가 저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 저격을 할 때 사용하는 총이 아니고 AR-15, M16 예. 일종 돌격 소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격용 소총을 만일에 사용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한 조직이나 배후가 있기보다는 예. 단독 범행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단발 사격으로 사망했거든요. 본인이 네. 은폐를 못했어요. 알려진 건 그냥 걸터 앉아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추어리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보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후보 사퇴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잦아들 걸로 보세요? 아니면 더 재점화가 될 걸로 보세요? 가능성은 두 가지죠. 이걸로 이제 공화당이 결집할 거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도 위기의식이 커지니까 민주당도 결집할 거예요. 근데 바이든을 중심으로 결집하느냐 아니면은 아무래도 후보 교체 쪽으로 가느냐. 왜냐하면 후보 교체하면은 뭐 미셸 오바마는 본인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해리스 부통령 누가 나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가능성 두 가지 다 있죠. 그러니까 사퇴론이 더 커질지 아니면 바이든 중심으로 민주당도 결집할지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치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정부도 미국 정권이 바뀔 것을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플랜 A, B 다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트럼프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넉 달은 긴 시간입니다. 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법 리스크 이걸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랜 A, B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혼란스럽긴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여전히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당시 증인들의 선서 거부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헌법 질서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등 3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박성재 법무장관은 회의실을 무단 이탈해 국회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선서 거부, 증언 거부, 국회 모욕 증인들을 고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도 불법이라며 추가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징언감정법 위반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서류 무효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19일로 예정된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 요구서 송달은 마무리된 거라며 증인 22명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탄핵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정 혼란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급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이달 말까지 2차례 예정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개원식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당원 투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주력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며 한동훈 후보의 소위 사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한 후보는 흑색 선전으로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밀실 사천 공천을 없애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며 한동훈 후보의 소위 사천 논란을 다시 겨냥했습니다. 많은 공천 작업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공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무감찰부터 하십시다. 나경원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 경선제를 공약했고 한 후보를 향해선 당대표가 되면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9월에 사퇴할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당대표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당대표는 당원들이 원하지 않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공천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한 후보를 겨냥하며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공천도 국민 추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 추천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투명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후보 측은 사천 공세에 대해 근거 없는 흑색 선전과 마타도어는 당원표를 못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전당대회 경선에서 1차 과반 득표로 승리하는 게 목표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굉장히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당선관위는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후보에 대한 주의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를 겨냥한 주자들 간 막판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고 이 해외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2008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이소연 씨가 탈북 과정에서 북송된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흐느끼자 다른 참석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제게 동일은 강제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통을 견디고 있는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를 향한 탈북민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착 지원금 개선과 탈북민 채용 확대, 멘토링 사업 등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의료, 복지, 상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 14일을 기념일로 정한 건 탈북민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한 북한 이탈 주민법이 27년 전 오늘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기념일 제정을 주문했고 이후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공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운동가들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고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야구공의 자유를 향한 홈런이란 서명도 남겼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4살 어린이를 매트 속에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또 아이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 이 관장은 CCTV를 삭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그제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입니다.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오후 3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선 피해 아동을 말아서 세워둔 매트 구멍 속에 거꾸로 방치한 경위와 119 구급대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상간의 이비인후과로 데려간 이유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방치한 관장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구속기로에 선 관장은 아이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관장이 태권도장 아래층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는 도중 도장 내 CCTV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이 있었던 그 국회의원 선수를 다 확보했고 실제로에 적대된 상황이 있어서 압수해서 브랜치했던데요. 피해 아동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 유튜버가 자진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가서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을 하겠다는 건데 자극적인 소재로 수익을 쫓더니 이제는 소환 조사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이 불거진 유튜버 A씨가 공개한 온라인 방송본입니다. 24년 7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저의 황금폰을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습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넘길지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자진 출석해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쯔양 측으로부터 위험관리 명목 등으로 5,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견인 차량처럼 악의적 소재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얻는 일명 사이버 레카 범죄를 신종범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 수익 규제법에 따른 추징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걸그룹 가수 장원영 씨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유튜버를 재판에 넘기면서 유튜브 채널 수익금으로 산 부동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꿀이 들어있는 과자나 빵, 또 숙취 해소용으로 마시는 꿀 음료까지 꿀로 만든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꿀은 대다수가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천연꿀과는 어떻게 다른지 똑똑한 소비 리포트 똑소리에서 사양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꽃에 앉아 열심히 꿀을 빠는 꿀벌. 머금고 온 꿀을 다른 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해 천연꿀이 만들어집니다. 4월 달엔 벚꽃꿀,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아카시아 꿀, 자파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밤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된 천연꿀 옆에 사양벌꿀이라는 제품이 눈에 띕니다. 사양벌꿀 하면 꿀 중에서 조금 고급화된 느낌이고 조금 특별하게 거기에 더 뭐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1kg에 10,000원 꿀. 3만 원 정도인 천연꿀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양꿀은 사료를 먹여 생산한 꿀이라는 뜻으로 벌들에게 설탕물을 먹이려 줘 생산합니다. 설탕물을 미리 줘가지고 벌집에다 꽉 채워넣게 해요. 먹으라고 겨울에. 과연 소비자들은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할 수 있을까? 천연꿀 같은데 이거는. 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틀렸네. 이게 좀 너무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사양꿀인지 이 천연꿀이네. 확실히 이게 더 꿀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카시아 향이 더 난 것 같아요. 성분은 어떨까?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 천연꿀과 사양꿀, 그리고 사양꿀의 사료가 되는 설탕물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천연꿀에는 칼륨이나 인, 황 등 미네랄과 비타민이 다양하게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사양꿀은 천연꿀이 지닌 영양 성분이 거의 없었고 성분 구조상 꿀보다는 오히려 설탕물에 더 가까웠습니다. 천연꿀에는 이제 선천 면역이라든지 항산화, 항염증과 같은 다양한 효능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순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이런 이유로 미국 FDA는 사양꿀을 단순 꿀의 불순물로 분류하고 있고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도 사양꿀의 생성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벌꿀 농가 지원 등을 이유로 사양꿀의 생산과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꿀 관련 제품 상당수가 사양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설탕꿀로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국내 유통 물량이 많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내일은 초복입니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이미 보양식 챙겨 먹은 분들 있을 텐데 요즘은 외식 물가가 부담되다 보니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 간편식 보양식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재훈 기자입니다. 민물장어 한 마리가 밥 위에 통째로 얹혔습니다. 한 편의점이 초복을 맞아 출시한 9,900원짜리 장어 덮밥입니다. 일식당에서 파는 장어 덮밥보다 절반 이하 가격이라 반응이 좋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요. 싸고 저렴하고 그래서 많이 사 먹게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복날이지만 보양식 가격은 해가 다르게 오릅니다. 올해 서울에서 삼계탕 한 그릇을 사 먹는 가격은 평균 16,878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8%나 뛰었습니다. 외식 물가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복날을 나려는 이른바 홈 보양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는 간편 삼계탕은 시중 음식점보다 10,000원 가까이 저렴한 6,000~7,000원 수준.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면서 올해 2분기 간편 보양식 매출은 지난해보다 380%나 증가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생활이 있으니까 시간 내서 장 보고 또 해먹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간편하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그렇게 사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유통업체들도 초복을 앞두고 신제품을 내놓고 최대 50%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여름 건강하게 잘 나기를 바라는 복날 풍경도 고물가 속에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공장에서 각각의 집을 만든 뒤 이 집들을 레고처럼 쌓아 올려서 조립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모듈러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부실 시공도 도를 넘으면서 모듈러 주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점이나 우려할 점은 없는지 고이동 기자가 모듈러 주택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초대형 크레인이 직육면체의 콘크리트 상자를 들어올립니다. 길이 11.3m, 무게 23톤의 모듈러 주택입니다. 한 채를 올려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분. 이런 상자 570여 개를 7층 높이로 차곡차곡 쌓으면 400여 세대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단지가 완성됩니다. 올해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집 한 채당 20~30분 정도면 조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의 10% 정도는 모듈러로 지을 계획입니다. 실내는 어떨까? 지난해 8월 입주한 국내 최고층 13층짜리 모듈러 아파트에 직접 가봤습니다. 방과 거실, 싱크대는 물론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정까지 갖추고 있어 보통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듈러 방식이 아닌 아파트랑도 크게 차이가 없고 집에 있을 때는 층간소음이라고 할 거를 잘 못 느꼈거든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한옥, 학교에도 모듈러 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3월 교실 12곳이 완전히 불에 탔지만 모듈러 공법으로 한 달 반 만에 새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모듈러는 공정 표준화로 부실 시공이나 하자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30%가량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분진이 적어 친환경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요가 많지 않아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30% 이상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최대한 모듈러 주택을 규모의 경제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LH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을 5천 가구 이상 공급하면서 공사비를 기존 공법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 급등으로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급 차질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친구가 쓴 것 같은 친근한 말투에다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는 등 스팸 유형도 한 단계 진화했는데요. 개인적으로라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최근 들어 이 스팸 문자가 많이 오는 게 기분 탓은 아니죠? 네, 요즘 도박이나 주식 투자 그리고 불법 대출 등을 권유하는 스팸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호소하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달 1일에서 17일 동안 스팸 신고 건수가 2,796만 건입니다. 5월 달에 같은 기간에 비하면 40.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에만 신고 건수가 1억 6천만 건이 넘는데요. 국민 한 명당 최소 3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스팸 문자가 많아진 건 팩트이고 그럼 이유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급증한 겁니까? 네, 먼저 대량 문자 발송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자는 의뢰자에서 문자 재판매사 그리고 문자 중개사, 통신사를 거쳐서 발송이 되는데요. 우선 문자 재판매사들이 난립을 한 게 스팸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만 1,184곳에 이르다 보니까 내용을 가리지 않고 돈만 되면 문자를 보내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문자 재판매사 수십 곳이 해킹을 당하면서 개인 연락처가 대량 유출된 것도 스팸 증가의 원인이 됐습니다. 또 정식 투자 자문업자만 주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때문에 막바지 영업에 열을 올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업체들은 돈을 벌고 그리고 그 피해는 이용자들이 다 떠안는 셈인데 뭐 정부나 통신사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통신사들도 AI 등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번호가 계속 늘어나고 차단을 해도 교묘하게 우회하는 수단을 찾아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자 메시지의 그 문구들이라든지 키워드 기반으로 어떤 유형의 스팸 문자가 들어온지를 실시간으로 같이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와 일반 문자를 구분할 수 있게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다만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대량 문자 발송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스팸 차단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장 기자가 언급했던 문자 재판매사 날림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게 놔둔 건 정부 책임 아닙니까? 네, 앞서서 재판매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자격 미달인 업체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느낀 정부가 이 등록 요건을 3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명의 이용자가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에 가입 제한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스팸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스팸 차단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시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차단 문구를 지정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팸 문자에 자주 쓰이는 문구인 광고나 수신 거부, 그리고 링크 주소에 들어가는 t.me 또는 vo.la 등을 차단해 놓으면 이런 문구가 들어간 문자는 자동으로 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팸이 왔을 때 링크 주소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URL 같이 보이는 영문자를 차단 문구로 좀 지정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모레부터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이를 키웠던 하우스 안이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휴일도 잊은 채 봉사자들이 치우고 또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보금자리가 물에 잠긴 주민들은 인근 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민 20여 명은 닷새째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대피소에 너무 오랫동안 있을까 봐 그게 지금 걱정이죠. 그 오래 길어지면 우리는 돈이 나오질 않잖아요.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와 남해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경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16일부터 북상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 위기 경보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산사태 위기 경계 단계가, 중부에는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집중호우처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 처리할 전망인데 돌아올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귀자 620여 명의 실명을 공개한 채팅방 운영진이 오늘은 복귀 회유자 명단도 공개하면서 복귀자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 2명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회유자 명단입니다. 지난주 복귀 의대생들의 실명을 공개한 채팅방에 새로 올라온 리스트입니다. 채팅방 운영진은 상급자 혹은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사직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름과 병원, 회유 방법 등을 제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복귀자들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복귀 독려를 위해 지난 8일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1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내일도 돌아오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많은 인원이라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법에 없는 증인 퇴장입니다. 예, 지난달 21일이었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증인들을 막 퇴장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에 이런 이렇게 하라는 조치가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따로 규정이 법에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청문회 중에 30분간 퇴장을 명령한 바 있죠. 당시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근거로 당시에 제시했던 건 국회법 49조였습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49조에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퇴장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증인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은데요. 과거에도 상임위에서 49조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바 있지만 몸싸움 등 의원들 간의 소란이 있을 때로 국한되기도 했습니다. 멋대로 질서유지 말해서 폐쇄적으로 해놓고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요? 위원장님! 증인 퇴장이 논란이 되자 정청래 위원장은 이틀 뒤에 국회법 145조를 꺼냈는데요. 여기에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발언 금지와 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상은 국회의원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국회 의사국에 알아보니까요. 증인에 대한 퇴장 조치는 국회법에 따로 명시된 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걸 법대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법사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민주당 법사위 측에서는 위원장 재량으로 질서유지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 위원장은 검사 탄핵에 대한 법사위 조사 등 야당의 이른바 국회 독주 지적에 대해서 모두 국회법에 따른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월권을 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조치를 요구한 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회의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던 바가 있는데 의장실에 확인해 봤더니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은 의장이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국회법 10조에 국회의장의 직무가 국회를 대표해서 질서 유지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질서 유지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이런 국회법 49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장이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권한 남용과 또 증인 모독 등의 이유로 제소를 했는데 윤리위원회 구성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서야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법에 없는 증인 퇴장의 느낌표는 법에 있는 대로만으로 하겠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 법대로를 강조하면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까지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선 곤란하겠죠. 이제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너무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번에도 정청래 의원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아마 이 뉴스야 코너에서 잇따라 같은 사람이 두 번 등장하는 건 처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정 의원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SNS 게시물에 나온 지지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6%라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 같은 기관이 조사한 민주당 지지도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비슷한 27%를 기록했습니다. 정 의원 말대로라면 못해서 나온 수치가 26%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더 높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들리는데 이 민주당 설명을 들어보면 당 자체 조사는 더 높다면서 이 조사기관의 신뢰도 등을 낮은 지지율의 이유로 드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25%로 집계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30%였고요. 국민의힘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여야 정당 간 지지도 추이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적게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 범야권 전체 지지도는 범여권보다 높지만 조국혁신당 역시 지지율은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과열 양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컨벤션 효과 그런 기능을 한 걸로 봐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볼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의 지지도를 살펴보더라도 민주당과 범야권 전체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국민적 공감대까지는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좋지도 잘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무당층 지지가 꾸준히 20%대를 기록하는 게 그 방증으로 보이고요. 한 야당 의원은 이에 대해서 장외투쟁의 경우 결국 국민이 주도하는 집회가 돼야 되는데 야권이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 있다면서 탄핵 등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대표 연임에 나서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먹사니즘, 그러니까 민생 카드를 꺼내서 당과 차별화 전략을 취한 것도 이런 시각이 반영됐다고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너무 높은 지지율의 느낌표는 덜 해도 공감 얻는 지지율로 하겠습니다. 이 뭘 했다고 높은 성적을 받느냐 이런 평가는 아무래도 더 높은 성적을 받은 쪽에서 이런 지적을 할 때 더 타당하게 들리겠죠. 민생으로 방향을 튼 이재명 전 대표의 전략처럼 민주당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의 당 운영을 시도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경찰 31명이 파리올림픽 치안 지원을 위해 오늘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가 각국의 파견을 요청한 건데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최국이 짊어져야 할 안전 책임을 참여국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안전지원단원들이 마지막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파리에서 입게 될 태극기가 달린 경찰복도 챙겼습니다. 아빠 잘 갔다 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치안 관리에 나서는 경찰청 안전지원단 31명 중 14명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안전 유지를 위해 병력을 파견해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 한국인 관광객 신고 우선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주최국이 참여국가에 병력 파견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참가국 206개국 중 44개국이 자체 지원단을 파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랑스 정부가 출전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각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파리는 소매치기 등 생활범죄로 악명이 높은 데다 2015년 이후 무산된 테러 모임만 74건에 이를 정도로 테러 발생 가능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측은 사상 최초로 센강 수상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을 앞두고 보안 태세를 최고 수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이렇게 수십 명씩 배치가 돼 있고 그 불신 검문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뭐 소매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테러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파리 올림픽 개막이 2주가량 남은 가운데 생강의 수질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서는 폭염 속 강한 소나기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부근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다시 남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는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칩워, 세계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전쟁을 말합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안보와도 연결됩니다. 각 나라가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창업 때부터 노조가 없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잘한 거라고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파업에 따른 손실 복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텔의 노조 활동 보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지만 인텔이 정부에 맞서 무노조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같은 이유겠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시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에게도 산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5개 노조 중 최대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의 당연한 권리인 것을 모르지 않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노조원들의 회사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다시 살펴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